안녕하세요. 일반전표 입력 첫 번째 학습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력 시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고요. 각각의 이제 월마다 거래들을 좀 비슷한 유형들을 좀 묶어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6월 달의 거래들을 중심으로 전표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도 여러분이 정리하는 의미로 같이 입력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무 교재는 8페이지, 해당 교재 8페이지에 가시면 되겠고요. 기초정보관리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라 거기서 여기 전산세무 2급에서는 굳이 학습하진 않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볼 건데 부가세랑 관련이 있는 거래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죠. 부가세랑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부가세랑 관련이 있는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는 부가세랑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랑 전혀 관계없는 다양한 거래들, 그런 거래들을 입력하는 별도의 전표예요. 아시겠지만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입력하고 동시에 회계 처리, 분계도 하고 둘 다 같이 하는 거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프로그램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교재라서 교재를 또 이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 생뚱맞게 나올 수 없어서 교재는 또 교재대로 활용하시고요. 출금 전표도 있고 입금 전표도 있고 차변과 대변을 직접 입력해야 되는 차대변 3, 4번 입력하는 게 있는데 전산세무 2급은 더더욱 출금 전표만 쓰거나 입금 전표만 써서 단순하게 현금이 자동으로 걸리는 전표를 쓸 일이 거의 없겠지. 왜냐하면 분계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차변과 대변으로 넣고 차변에 막 2개, 대변에 막 3개, 막 이런 식이잖아요, 분계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현금이 나갔는데 차변에 계정 과목이 이제 1개야. 이런 경우는 출금 전표를 써도 되는데 제가 굳이 이것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걸리다 보니까 출금을 걸어야 되는데 입금을 걸어놓고 대차가 맞으니까 전표를 잘 입력했나 보다.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차대변으로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고 그리고 회계 정보가 전표 내용이 제대로 입력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종류의 전표를 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그럼 다시 자, 유의사항 등등을 좀 볼 건데 자, 보기 전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나를 들어가서 내용을 좀 봐야 되니까요. 첫 번째 회사 데이터는요. 5001번에 가나상사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2급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하고 실행했잖아요. 이 중에 5001번으로 들어갈게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메뉴는 열어놓고 6월달 거래들이 좀 꽤 있습니다. 같이 이제 전표는 입력을 해보고요. 자, 위에 일반 전표 입력.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정리만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예제 가지고 입력도 좀 해보고 자, 처음에요. 날짜 전표를 열고 들어갈 때 여기 깜빡깜빡 하잖아요. 자, 깜빡깜빡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3만 하고 엔터 치지 않으면 이렇게 연도가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3월 이렇게 치셔야 돼. 그리고 3월 날짜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요. 다시 올라가서 여기 우측에 보면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 변경을 누르면 프로그램에 전표를 들어가는 형식이 달라져요. 얘는요. 월 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월부터 뭐 4월까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3월 4일을 입력한 게 아니고요.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럼 여러분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시 한번 변경을 누르면 원래대로 3월 그리고 며칠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가끔씩 KLF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그게 월별로 조회가 되게끔 또 메뉴가 열리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 잘 보시고요. 이렇게 날짜 넣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분해서 뭐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건 이미 아실 거고 자, 계정 과목에서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영문으로 걸어서 조회가 안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계정 과목에 메뉴창을 띄워도 되고 F2를 눌러서 띄워도 되고 또는 이것도 가능하죠. 수수료, 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라고 하는 자음을 중심으로 계정 과목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을 조회할 때 500도 있고 600도 있고 800도 있고 900도 있는데 유일하게 500번대 코드는 제조원가로 가고 800번대는 판관비로 가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계정 과목의 코드 선택이죠. 근데 유일하게 900번대 코드만 별도로 또 하나가 있는 게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은 얘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만 그때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영업외 비용 코드라는 거. 그것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수수료 비용 얘기를 좀 했습니다.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다양한 계정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거래처 입력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외상배출금을 걸면 해당 거래처가 경기물산이다. 그러면은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글을 거래처 명란에 입력하면 이거는 거래처 입력을 안 한 거죠. 반드시 코드를 걸어 주셔야 돼.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코드로 걸어야 나중에 장부 조회할 때 그 코드에 걸려 있는 거래들이 한 번에 조회가 되면서 이제 관리가 될 테니까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 거는 거. 뭐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냐? 일반적으로 나중에 관리해야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현재 들어왔거나 현재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잔액 관리하자. 그게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는 모든 것들. 선급금, 선수금도 다 걸어야 돼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주고받을 대가를 서로 상계해야 되니까. 어떤 거래처에게 얼마만큼을 주고받았는지 관리 안 되면 이거 뭐 분개할 필요 없잖아. 자, 여기서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누구 거냐면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 이제 대표자가 뻘쭘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니까 가지급금 나왔을 때 CEO 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가지급금은 어떤 직원이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가지급금으로 많이 거니까 이 직원의 이름이나 CEO의 이름을 거는 경우가 가지급금에 종종 있죠. 근데 가수금은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만 해놓은 거고 가수금은 거래처가 없는 게 통상적이기는 해요. 가수금이 들어왔는데 누군지 몰라서 넣었는데 그 누군지를 마음대로 넣어? 거래처가 없는데 거래처를 몰라서 가수금을 거는 거니까. 그래서 가수금은 거래처가 없는 게 통상적이고 나머지 계정 과목은 거래처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자, 세 번째. 대손충당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그 밑에 계정 과목인데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조회했을 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조회하면 대손충당금은 많지만 어떤 채권과 관계가 되느냐가 이게 핵심이죠. 얘가 계정 과목이 아니라 이 채권을 차감하는 계정 그럼 109번을 쓰고 받으러움을 차감하는 계정 111번을 쓰고 이렇게 참고사항에 있는 계정 과목을 보면서 계정 과목의 선택을 하는 거죠. 코드별로. 그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렇잖아. 감가상각 누계액이 건물과 관련된 차감 계정인지 아니면 구축물을 차감하는 계정인지 관계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참고사항도 꽤 잘 보셔야만 각 똑같은 계정 과목일 때 선택할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을 조회했을 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을 조회했을 때 계정 과목이 늘 두 개씩 뜨죠. 이렇게 만기 보유 증권도 두 개씩 떠요.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 대부분은 비유동이지만 만기 보유 증권도 1, 2, 4 유동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비유동으로 분류되죠. 여러분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고 회계 처리할 때는 대부분 99.8%는 178 코드. 그 얘기는 장기 투자 목적에 이게 핵심이지. 그럼 181은 뭘까? 얘도 181이 장기죠. 근데 장기라고 안 하고 5년 만기, 뭐 3년 만기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대부분은 비유동에 걸려있는 178 또는 181 코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쩌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1, 2, 3 코드를 쓸 수밖에 없는 케이스를 줄 수도 있어. 이건 이론에서 공부한 거. 그게 1, 2, 4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드를 잘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나 여러분 시험에 전산세무 2급은 만기보유증권에 대해서 평가 계정을 기타 포괄로 인식했다가 나중에 우선상계하고 막 연결되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시험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300번대 걸려있죠. 왜냐면 얘가 자본 계정에 있는 기타 포괄 계정이니까 900번대는 영업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계정들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300번대 걸려있는 이유도 있었죠. 기타 포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입금전표, 출금전표는 그냥 그 기능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해서 전표를 입력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장난을 쳤어요. 외상매출금에다가 경기물산을 걸었는데 나는 얘를 삭제하겠다. 올려다 놓고
그냥 선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삭제 버튼 눌러서 날리면 내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전표는 날라갔어요. 자, 날라간 거 확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붕괴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아무 붕괴나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아무 붕괴 하나 넣은 거예요.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면 3월 11일에 첫 번째 전표일 때 하나로 묶였을 때 1번 전표가 부여되죠. 근데 제가 이제 전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됐는데 이 번호를 수정할 때는 이 번호 수정 누르는 기능이 있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얘가 20이었고 얘가 원래는 80이었던 거야.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얘가 100이고 얘가 80이고 20이니까 차대가 100 딱 일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방금 전에 받으러 오면서 100을 입력해서 인식을 하는 순간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부여돼서 그 다음에 어떤 금액을 수정하든 일단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전표 번호가 자동으로 2번 전표가 부여돼요. 이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라.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얘가 하나로 묶여야 돼. 내가 원래는 이 전표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잘못한 거죠. 자, 이렇게 전표 번호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나의 전표로 내가 묶고 싶을 때는 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번호 수정. 자, 번호 수정을 누르는 순간 이 번호 키란에, 커서란에 마우스가 들어가요. 1번으로 바꿔도 되고 2번으로 바꿔도 되고 그냥 아예 3번으로 바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일단 1번으로 바꾸면 바꾸는 순간 차대가 맞아지죠. 그리고 이게 전표가 하나로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는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놨을 때 같이 색깔이 칠해줘야 돼.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한 전표가 한 번에 보여야 돼. 이게 전표인 거야. 그냥 이 합계만 보고 대차가 맞구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차변과 모든 대변을 합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표 이 번호 수정이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 자, 나머지는 굳이 쓸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눌러서 확인하는 정도지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시험 목적상 필요한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가나상사로 들어오셨죠? 자, 6월달 거래들을 중심으로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6월 1일자 전표를 열어보겠습니다. 6월 1일. 자,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계정 과목을 좀 잘 정리하는 의미로 전표 입력이야 뭐 차대변에 입력하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 자, 보겠습니다. 정기요금을 8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됐는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래요. 아까 그거예요. 번호가 같은 번호로 부여되어야 그걸 하나의 전표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0만 원의 정기요금은 본사분과 내 공장분 이 두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이제 아래쪽에 차변에다가 전기요금을 인식할 때요. 본사관리부는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뭐였냐면 대부분요. 수도광열비를 조회하면 500번대는 없거든요. 근데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어떤 부서가 쓰냐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항상 전력비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따로 사용해요. 그리고 당연히 코드는 제조원가 500번대를 써요. 근데 이제 이때 시험을 볼 때 500번대 전력비도 있는데 지금 본사관리부도 같은 전기요금인데 대부분은 판관비 전력비는 잘 만들어 놓지 않거든. 근데 같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입력할 때는 답이 두 개였어요. 둘 다 얘는 800번대, 얘는 500번대. 둘 다 계정 과목을 전력비 쓰는 것도 정답을 해줬고요. 그때는 판관비로 걸리는 계정 과목은 판관비, 전력비 대신에 수도광열비 써도 정답이고 둘 다 정답이에요. 회계는 계정 과목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쓰든 사실은 그 계정 과목이 원하는 대로 이제 문제에서 그때그때 약간의 유도리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답은요. 일단은 500번대 전력비는 반드시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서 분계를 완료하고 두 번째 전력비는 해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전력비가 있어. 그럼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잖아. 그럼 얘를 써도 되고 아니면 판관비를 얘는 그냥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답지에는 전력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때도 정석적인 답은 전력비였고 수도광열비를 써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답안으로 여러분에게 제시가 됐으니까 세법은 딱 그게 답이고 더 예외는 없는데
회계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력비를 좀 연습해 봤습니다.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거. 자, 6월 2일자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됐대. 그런가 보다.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의 뭐 주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대표이사 자체일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됐대.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변경 등기를 했대요. 이가 대표니까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됐다고 하는 걸 변경 등기했대. 그랬더니 그곳에서 등록 면허세 12만 원 내라 하고 등록 관련된 수수료가 1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대요. 전표는 대부분 하나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전에 어떤 분이 무슨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됐어. 근데 그거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다양한 등본상의 변경 등기를 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는데 이 면허세를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며 등록 관련 수수료는 무엇으로 처리할 것인가. 세금이잖아. 면허세, 세금이죠.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 내는 그냥 일반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세금. 그러면 세금과 공가. 수수료는 딱 봐도 그냥 수수료죠. 수수료 비용.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자, 그러면 분계 한번 넣어볼까요? 차변에 대표이사와 관련된 거는 그러면 제조원가하고도 무관하잖아. 그러면 800번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수료 비용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수료 비용 중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단계매매증권을 취득하는 그 케이스일 때만 써요. 그럼 두 번째가 500번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래죠. 이 거래는 그럼 판관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한 번에 몰아서 현금이 대변에 인식될 수 있도록 차대변으로 회계 처리를 마무리하시고 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자, 6월 3일입니다. 공장의 건물 청소원 김갑순에게 인건비 50 현금 지급,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 원천징수 없고 잡급으로 처리하시오.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항상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차변에요. F2 누르시고 잡급 띄웠을 때 계정 과목의 코드가 500 아니면 800인데 공장 건물과 관련된 청소원, 인건비니까 제조원가 500번대. 거래처는 입력할 거 없죠. 무시하시고 50만 원 입력.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과목을 직접 입력하고 대차가 맞으면 뭐 마무리된 거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야, 6월 4일입니다. 영업사원들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 강사의 강연료를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기타 소득으로 징수할 거고 적절한 분계를 하래요. 계정 과목은 보시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니까 그 강연료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할 때는 그 비용은 우리 회사의 교육훈련비고요. 영업사원이니까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300만 원의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 공부했잖아요. 항상 원천징수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은 예수금으로 걸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일단 계정 과목은 정해졌어. 근데 그 예수금이 얼마냐를 나보고 계산하라는 거지. 기타 소득으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면 기타 소득으로 지급됐다. 이 얘기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지금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지급될 때 다 세금 과세합니까? 아니죠. 필요 경비 보이지 않는 60%를 공제를 해주잖아. 그럼 6, 3, 18, 180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실질적인 기타 소득 금액은 120이 되고 그 120만 원의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가 바로 때려지면 22%고 20%를 때렸더니 24만 원이죠. 그러면 거기에 10%인 24,000원의 세금이 지방소득세로 같이 원천징수가 되니까 원천징수 세액은 26만 4천 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이네요. 우리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뭐 세무, 회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얘를 계정 과목으로 알고 있고요. 예수금도 알고 있고 현금도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가 어떤 과세 방식에 의해서 징수가 돼서 세금이 얼마인지 이 세무 파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분계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를 하고 싶은데 분계를 못해. 왜냐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계보다는 세무와 관련된 실무 능력이 훨씬 더
약간 높게 취급당하는 것 같기는 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거 지금 분개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분개만 잘한다고 회계 업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판관비, 교육훈련비로 300을 잡고 다 주지 않는 이유는 개인소득은 원천징수가 무조건 원천징수가 되고 지급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현금 주고. 원천징수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더한 돈은 항상 예수금으로 걸어놓죠. 자, 6월 4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세무 2급에 아주 적절한 문제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요. 6월 5일하고 6월 6일을 한 번에 비교하면 둘 다 퇴직연금인데 얘는 DB형이고 얘는 확정기여형, DC형이죠. 자, 그럼 6월 5일에는 DB형인데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건 아니고 가입은 이미 돼 있고 가입한 퇴직연금에 이자 15만 원이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왔대. 자, 그러면 어떤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냐? 보통예금 통장이 아니라 DB형 제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회사가 나중에 퇴직을 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계정 과목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 계좌로 15만 원의 이자가 들어왔고 그 이자를 여러분 보시면 이자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가끔 제가 지금 연금 운 했으니까 지금은 없는데 가끔씩 연금 운용 해당하는 운용과 관련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자 수익이 별도로 회계처리 계정 과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은 없었어.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한번 보고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도 정답이고요. 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따로 있어요. 다시 운용 수익으로 한번 조회 볼게요. 없네. 그러니까 운용 수익이 없어서 이자 수익을 거는 건데 일반적으로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때가 있어. 그때는 한번 보고 지금처럼 없으면 완벽한 답은 이자 수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운용 수익이라는 별도의 이자 수익이 아닌 그걸 운용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또 다른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놓고 그 계정 과목을 여러분에게 사용하게끔 문제를 낸다면 그와 관련된 지문을 줄 거예요. 지문이 없으면 그냥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6월 6일자. 확정기여형은 직원들 계좌로 바로 넣어주고 직원들이 관리 통지하는 거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먼저 대변의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잡고요. 제조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하죠. 이 메일에 퇴직급여가 500도 있고 800도 있고 우리는 제조부터 입력하면 500번대 제조부터 입력하는 500번대는 400 나머지 금액은 퇴직급여, 판관비, 퇴직급여 금액은 6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와 관련된 연금계좌 두 가지 제도에 비용 처리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거나 가입을 했든 가입한 이후에 이자가 들어오든 자 6월 7일자 당사의 토지 중에 영업부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재산세가 날라와. 근데 제조부와 관련된 토지도 재산세가 날라왔어. 다 보통예금으로 나갔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간 돈은 70과 120을 더해서 190이 나갔는데 우리가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매년 인식해야 되는 돌아오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잖아요. 등록면허세 세금이죠. 재산세 세금이죠. 취득세랑 다르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만 재산세는 바로바로 즉시 비용이죠. 그러면 구분하는 이유는 영업부와 관련된 재산세는 800번대 세금가 공가로 처리하고 제조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500번대 세금가 공가로 처리하고 코드가 다르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6월 8일자 본사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의 급여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5월 15일에 가불했던 100만 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에서 오늘 나머지만 지급했대요. 가불할 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회계 처리했대는데 한번 볼까요? 5월 15일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걸어놨고요. 거래처까지 김전산 코드까지 걸어놨네요. 그럼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반제하시면 돼요. 다시 갑니다. 6월 8일자. 그럼 일단 차변에 급여도 나가고 상여금도 나갈 때는 항상 그 개를 구분해야 돼. 급여는 급여, 상여금은 상여금 구분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어떤 부서냐? 영업부서니까 판관비 관련된 800번대 급여.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많아서 일단 언제나 이렇게 줘야 될 거예요. 그럼 잘 찾아가야 돼. 800번대 급여로
200 따로 걸고요. 두 번째,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쓰도록 합니다. 상여금을 800번대로. 자, 급여 줄 때 원천 징수한 거. 국민연금 본인부담 17만원, 소득세 등 3만원, 두 개 더하면 예수금이고요. 가불금은 임직원 등 단기채권 걸려있던 거 반제하는 거죠. 자, 대변에 예수금으로 걸려있던 돈은 20만원이겠구나. 나머지는 임직원 등 단기채권으로 걸려있는데 그때 김전산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도 거는 게 맞습니다. 안 걸어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걸어요. 거는 게 맞아요. 걸려있었으니까 우리도 걸어야 돼. 그래야 이 가불금 100만 원이 반제가 되지. 그래 더 이상 김전산이 가져갔던 가불금이 장부상에 잔액으로 남지 않겠죠. 거는 게 맞아요. 자, 100만 원 거시고요. 나머지 차감해서 지급한 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금액이 160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K대 프로그램은 나머지 한 번 계정 과목을 입력한 다음에 반대편에 입력하면 계속 토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금액이 해당되는 금액이 달라질 때는 계속 수정하면서 가야 되잖아. 그게 또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뭐 등등등 그래요. 감기 기침이 날 뻔했어요. 자, 6월 9일자입니다. 거래처 중앙에 900만 원을 25개월 회수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보통예금 나갔대요. 그럼 보통예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 900에. 그럼 돈이 왜 나갔죠? 빌려준 거죠. 근데 25개월 뒤에 회수한대. 그럼 완벽한 장기 대여금이네. 장기 대여금의 거래처는 항상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중앙이죠. 900만 원. 이게 25개월이니까 이건 무조건 장기네요. 그쵸? 만약에 지금 25년도 6월 9일이잖아. 근데 이게 25개월 이렇게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25년도 6월 9일인데 만기가 26년도 12월 6일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의 뭐 12개월 지나서 한 17개월, 18개월 뭐 이 정도잖아. 25개월이니까 완벽한 내후년이지만 17개월, 18개월 이래버리면 이때는 단기로 가요, 장기로 가요? 17개월을 보는 게 아닙니다. 25년도 6월 9일에 빌려줬어도 내가 속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냐가 핵심이지. 얘는 어쨌거나 1년 이후고 25개월 후니까. 얘는 결산일로부터 12월이라고 할지라도 26년도 안에 도래되는 대여금이잖아. 자, 만기가 만약에 이거면 그때는 단기 거는 거예요. 연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월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장단기를 구분할 때는 혹시나 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6월 10일입니다. 생산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서 원룸 두 채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된 보증금을 당좌 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대변에 그러니까 쉽게 가면 당좌 예금으로 돈이 나갔다는 거잖아. 결국에 금액은 2억이 나갔다는 거죠. 그쵸? 자, 2억이 나갔는데 차변에 왜 나갔죠? 보증금을 준 거야. 그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임대인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입장인데 당연히 나는 임차인이죠. 건물 빌리는 거잖아. 근데 만기가 보니까 25년도 6월인데 만기가 27년인 거야. 자, 27년이면은 단기 아니고 비유동, 장기로 가야 되죠. 자, F2 누르시고요.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라고 처리하고요. 임차보증금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얘가 비유동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비유동에 걸려있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에 가끔 이제 여러분의 질문, 거래처를 걸까요 말까요? 거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임차보증금은 원래 27년도 6월이 되면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처를 걸 수가 없어. 상대 거래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안 거는 거야. 원래 거래처가 있으면 거는 게 맞아요. 애매하면 거는 거예요. 불안하면 거는 거고. 애매할 수 있잖아. 그치? 자, 6월 11일자. 영업부에 있는 누군가가 부산 출장 갔다가 돌아왔대요. 출장하기 전에 현금으로 출장비 50만 원을 가져갔었는데 그때 선급금으로 처리했었대. 오, 특이하네.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징빙받았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했대요. 부가세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요. 선급금이라는 거래처에 입력하래. 그러니까 바가름이 출장 갈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처리를 했었대. 그럼 어떻게 해? 대변에 선급금으로 까야죠. 거래처를 거는 게 안정적이에야 안 걸어도 되겠어요. 조회했는데 아름씨가 있어요. 그럼 걸어야지.
그 전에 전표를 볼 것도 없어요.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여러분은 안전하게 걸어놓으면 돼. 그 전에 안 걸려있어도 상관없고 걸려있다면 걸었어야 되고 거래처는 불안하다 싶으면 다 걸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금액은 선급금으로 50 걸려있던 거 대변으로 반제. 자, 차변에 영업부 직원이 출장 갔다 왔으니까 몇 번대 비용 처리하냐면 800번대 비용 처리하는데 출장비는 모두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죠. 아름씨가 걸려서 이게 싫으면 지우고 가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이 출장 갔다 사용했을 때 승차권 구입, 여비교통비, 택시비도 여비교통비. 근데 거래처 직원들하고 밥 먹은 건 항상 접대성 항목이니까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 예전에는 접대비죠. 이걸 구분해서 전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비교통비로 들어갈 돈은 15만 원이고 판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게 접대비라는 계정이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들어갈 돈은 30이고 그래서 돈이 남았구나. 현금으로 5만 원을 반환했고 회사는 반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기업 업무 추진비, 판관비로 가질 수도 있고 500번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출장비가 지급이 될 때 가지급금으로 통상적으로 분계를 하지만 선급금으로 분계를 할 수도 있구나. 그거야 뭐 그때그때마다 분계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니까 뭐 지 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맘이구나. 자, 넘어가서 6월 12일자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 갔다가 가나분식에서 신용카드로 뭐 사 먹었대. 근데 가나분식은 간이과세자래.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든 뭐든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지금 라면이잖아요. 라면은 부가세가 항상 있어요. 라면은 라면 봉지도 부가세고요. 라면을 끓여줘도 부가세야. 라면은 가공식품이잖아. 근데 이 10,000원이라는 이 금액 안에는 부가세가 원래 이렇게 9091이 라면의 공급가액이고 909가 부가세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간이과세자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증빙 자체의 부가세가 구분기재가 안 됐잖아. 그러면 어떠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뿐이고 이거 복리후생비라고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라고 5만 원을 처리할 뿐이고 만약에 간이과세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실은 간이과세자는 4,800에 미달해서 영수증만 발행하는 자도 있고 48에서 1억 400 구간에 걸려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준 간이 영수증은 문제 없고 얘가 준 영수증은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가세 공부했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라는 이 말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 때문이 아니라 증빙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회차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다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질문이냐? 누가 문제냐? 그러면 48과 1억 400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약간 과하게 얘기하긴 했어,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출장 가서 먹은 건 원래는 여비교통비를 처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를 낸 사람은 복리를 처리하라네? 그럼 어떻게? 그냥 복리 처리해야지 뭐. 그치? 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죽었다 깨도 여비교통비를 하겠다. 그럼 나만 틀리는 거야. 복리후생비. 그리고 10,000원을 전액을 잡고요. 대변에 신용카드 결제는 주된 매입 채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이때는 국민카드를 반드시 걸어주시고 카드의 종류가 다양할 거고 카드 결제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여기 미지급 계정이죠. 자, 6월 13일입니다. 날짜 바꾸고 공장에서 청소용품을 22,000원을 간이영수증 받았고 비용 처리하래요. 자, 대변에 현금 나간 거죠. 이렇게 경기철물에 가가지고 뭐 샀나 봐. 청소용품을. 그럼 청소용품은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용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 청소용품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잡급 걸었을 것 같아. 잡급. 청소용품이 무슨 소모품비야.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 그 외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 시험에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이거였어. 소모품비. 비용 처리하라고 했대. 그래서 500번대 소모품비를 걸어야겠죠. 공장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잡급으로 처리하면 틀리나요?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끔 어떠한 의도로 낸 건가요? 보세요. 여러분 청소용품을 당연히 비용 처리하지. 청소용품은요. 당연히 비용 처리하지. 비용 처리 안 하고 다른 이름 쓸 수 있어? 여러분 비용이 아니면 원래는 뭘 잡을 수도 있죠? 원래는 자산이죠. 만약에 청소용품인데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럴 수도 있을까? 쥐맘이니까.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다면 계정 과목이 뭐겠어요? 소모품. 그러면 비교했을 때
이 내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은 즉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니까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를 비교해서 단기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었구나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명확해. 근데 여러분 중에 소모품비 말고 잡급으로 처리하는 거 문제 되나요? 나중에 회사 가서 내가 이 일을 직접적으로 입력할 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잡급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그때는 실무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요. 우리 시험은 얘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래. 그러면 단기 비용 말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 중에 소모품비 잡으라고 하는 암묵적인 문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500번 때 소모품비가 답이었다는 거예요. 소모품비의 답. 다양한 케이스가 개정 과목으로 존재할 수 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런 식의 뉘앙스가 단기 비용이니까 비용 개정 과목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비용 말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언지를 주었다면 그거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 그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14일자에 보통예금 나갔대. 먼저 보통예금을 대변으로 까놓고 차변에 원재료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에 자동차세가 나갔대요.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다 뭐야? 다 세금과 공과죠. 근데 그 세금과 공과 중에 원재료를 운반하는 용도의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니까 판관비가 아니라 500번대라는 질문을 준 거야. 500번대 자동차세, 500번대 세금과 공과. 그런 언지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6월 15일자 거래처 하나로부터 차입했던 장기 차입금에 이자 비용 200이 지급되면서 이자가 나가네. 그러니까 원천징수 하고주죠. 55만 원. 이게 이제 25%랑 지방소득세 포함한 27.5%가 붙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자를 지워야 되는 원래 이자는 원래 이자 비용은 원래 200인데 이자를 주든 예를 들면 급여를 주든 일용직 급여를 주든 기타 소득을 지급하든 이자 줄 때 원천징수하는 모든 돈은 항상 예수금이죠. 이자 줄 때 원천징수한 거, 급여 줄 때 원천징수한 거 다 예수금. 나머지는 145만 원 현금 납부하시면 되고요. 예수금 개정 과목은 원천징수 세금, 원천징수 대신 신고 납부할 세금. 자, 6월 16일 원재료를 구매하는 거래처에 직원이 결혼했대. 보통예금 나갔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거래처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매줬어. 결혼하면 축하해줘야 되나? 그렇죠, 축하해줘요. 결혼 축의금. 근데 거래처 직원이 결혼을 했어. 그럼 우리 뭐 한 거야? 대놓고. 접대한 거잖아. 그치? 근데 원재료 구매처에게 접대했으니까 이것 또한 500번대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된다는 거야. 제조원가로 갈 수도 있었죠. 접대비가 늘 판관비만 되진 않아요.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할 수 있잖아요. 500번대 접대비라는 유형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자, 그 다음에 6월 17일자입니다.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 500이 보통예금 나갔대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 거죠. 원재료 매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 건 항상 먼저 지급한 선급금. 거래처는 금빛 물산 걸어주고 금빛 상사 금빛 물산 선급금 금빛 물산 금액은 500만 원 계약금. 자, 6월 18일자 매출처에서 부품을 화물차로 보내고 운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운송장을 발급받았대. 매출처에서가 아니고 매출처에게구나.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화물차로 물건을 보냈대요. 그리고 운임이 나간 거야 오늘. 그럼 대변에 현금이 일단 나간 거죠. 자, 여러분 운임이 나갈 때 매입 시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만 판매 시 운임은 즉시 운반비라는 비용 처리하죠. 운반비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이럴 때 또 쓰는 거네. 그리고 매출처에게 부품을 보내면서 발생하는 운반비니까 판관비,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 자, 19일자. 우리가 이제 5월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더하면 110이죠. 보통예금으로 나갔대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다. 왜 나갔냐? 급여 줄 때 원천징수했다고 들고 있던 거 그거 오늘 드러내서 낸 거죠. 그 계정 과목이 뭘로 걸려있어요? 예수금으로 걸려있죠. 예수금으로 걸려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오늘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예수금으로 걸려있는 거 오늘 반제하는 거죠. 자, 유사한 문제 이제 6월 20일자
본사 영업부, 사대보험, 근로소득세, 납부세 모두 다 보통예금으로 납부.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처리. 회사가 부담하는 게 50%죠. 본인이 부담하는 게 50%죠. 원래가. 근데 회사가 절대 부담하지 않는 게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예요.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늘 본인 소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너 5만 원, 나 5만 원, 나 3만 원, 나 3만 원, 나 2. 근데 여러분 이제 고용보험은 회사가 부담하는 게 본인이 부담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고용보험이 실제로는 본인 부담이 훨씬 적은데 일단 주었으니까 본인 부담과 회사 부담분이 약간 달라요, 원래. 그리고 산재보험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요. 항상 회사가 부담해.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먼저 할 건 돈이 이거 다 더해가지고 돈이 나갔는데 보통예금으로 나갔는데 이 중에 회사가 부담하는 거 빼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토탈 돈은 요거 본인 부담분 토탈 대가는 다 계정 과목이 뭐예요? 다 예수금이죠. 예수금 걸려 있는 거 오늘 드디어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 중에 국민연금은 뭐로 내?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 걸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지문이죠.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자, 그럼 계산기를 들고 먼저 원천징수했던 만약에 여러분 차변에 원천징수했던 예수금 이렇게 차변으로 원천징수한 거 차감해야 되잖아. 근데 이때 계산기를 들고 이제 더하는 거죠. 11만 원, 16만 원, 19만 원, 19만 2천 원, 19만 2천 850원 이렇게 하고 차변에 국민연금은 판관비 세금과 공과 영업부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로 국민연금은 5만 원만 잡고 두 번째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 돈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회사 부담분 3만 2천 원 잡고 웽. 나머지 800번대 보험료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550원과 1200원 더하면 1750원을 원천징수한 걸 회사가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 토탈 보통예금으로 나가는 돈은 합계 금액이 276,600원 답안지랑 확인하시고요. 맞으면 잘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여기다가 막 이게 이 중에 일부는 영업부 거, 일부는 생산부 거 그러면 얼마나 계정 과목이 길어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도 있고 500번대 세금과 공과도 있고 800번대 복리, 500번대 복리, 800번대 보험료, 500번대 보험료. 와, 장난 아니겠죠?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모든 원가를 다 구분해야 되거든. 자, 6월 21일자 공장에서 트럭을 사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대요. 1526 보통예금 납부 송금 시점에 전액 다 비용 처리하래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거 먼저 납고요. 보험료가 전액 다 비용 처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래. 그럼 보험료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자, 근데 송금 시점에 전액 다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럴 때 쓰는 이름이 뭐야? 얘는 기간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성급 비용이지.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그랬으니까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공장 관련된 보험료니까 500번대 보험료. 나중에 이게 결산하는 날 152만 6천 원 중에서 6월 21일부터 내년 6월 20일이라고 치면 6월 2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보험료는 보험료로 남겨놓고 남은 그 이후에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26년도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대변으로 제거하면서 그 자리에 계정 과목을 성급 비용으로 잡겠지. 결산 시점에. 우리가 맨날 그걸 결산 때 하진 거죠. 자, 23일 제품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이 통장에 들어왔대. 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네. 여러분 계약금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이름이 뭐예요? 선수금이죠. 거래처는 걸어주시고 이때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돼. 여기다가 2천만 원 거래처. 자, 6월 24일자 전년도에 제품을 수출했던 수출거래처 스타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불이 오늘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전년도 기말에 적용됐던 환율은 1,200원. 외화자산, 부채는 적절하게 평가되어 있고 회수되는 오늘의 기준 환율은 1,100원이고요. 외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외화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나 봐. 그냥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래. 자, 외화와 관련된 이 거래가 처음에 전년도 기중에 외상 매출금이 잡혔었겠죠. 달러로
10만 불에 대해서. 그리고 이날 뭐 매출 잡았겠지. 근데 이날 환율이 얼마든 전년도 기말에 뭐 했을까? 이 외상 매출금의 원화 금액이 10만 불에 대한 환산한 이날의 환율과 기말 현재 환율이 1200원이었대. 지금 문제에서 전년도 기준에 이 외상 매출금이 최초에 발생됐을 때 환율이 얼마였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왜 안 알려줬을까? 나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날 얼마였는지 뭐해? 전년도 기말에 1200원으로 그러면 1억 2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상 매출금이 죽었을 수도 있고 증가됐을 수도 있겠죠. 그럼 보세요. 그때 붕괴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년도 기말에 평가가 되어 있다. 얼마로 평가되어 있냐면 10만 불이 1200원 적용돼서 지금 장부상에 외상 매출금은 1억 2천으로 걸려 있다는 게 중요하지. 전년도에 환산 이익을 잡았든 환산 손실이 잡았든 지금 내가 단기 오늘 회계 처리하는 오늘 시점에 나에게 필요한 자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 스타사의 외상 매출금이 1억 2천으로 걸려 있을 거야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환율 같은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날의 환율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줘봤자 의미 없고. 그리고 여러분도 오히려 더 헷갈리고. 왜 안 줬냐? 질문하니까. 그러면 1억 2천으로 걸려 있는데 오늘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1,100원에. 그럼 어떻게? 외상 매출금이 환산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외상 매출금은 장부에 1억 2천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오늘 회수가 됐으니 드디어 외상 매출금은 1억 2천이 회수가 되었고 그 돈이 오늘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데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날의 환율은 1,100원이기 때문에 1억 1천이 들어와서 1,000만 원만큼의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기중의 손실은 외환, 차손 쓰는 거죠. 여러분은 결국에 이 분계를 하기 위해서 1억 2천이라는 금액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반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그때 뭐 기중의 환율이 얼마였느냐는 뭐 상관없어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자, 그럼 먼저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줄일게요. 거래처는 스타사 걸어주시고 차변에 보통예금은 거래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1억 1천이 들어와서 차변에 외환, 차손 생긴 거죠. 외환, 차손. 이렇게 됐죠? 환율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25일자 경도은행으로부터 22년에 차입했던 외화장기 차입금 20만 불이 이자 비용 6천 불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상환됐대요. 전년도에 유동성 대체하지 않았대. 무슨 말이냐면 22년도에 차입했던 이 외화장기 차입금이 22년도에 최출 잡히고 23년도, 24년도, 25년도인데 25년도에 상환할 예정이었다면 전년도 24년도에 장기차입금으로 남겨놔야 돼요. 장기차입금 중이고 유동성 장기부채 대체해야 돼. 대체했어야지. 그러면 원래 대체했다면 오늘 25년도 오늘 유동성 장기부채로 걸려있는 돈이 상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대. 그러면 뭘로 걸렸겠어요? 장기로 걸려있겠죠. 자, 근데 이게 외화로 걸려있는지 아까처럼 외화 거래이지만 외화라는 계정 과목 안 쓰고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암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말이 없으면 한번 열어서 확인해야 돼. 이때 여러분이 확인할 때는 거래처 원장이 좋아요. 거래처 원장으로 거래처도 확인해야 되니까 경도은행으로 걸려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경도은행으로 외화장기 차입금을 먼저 한번 조회해보고 그 계정에 그 금액이 걸려있지 않으면 이제 외화자 빼고 장기 차입금으로 조회할 수도 있고 여기서 외화장기 차입금을 한번 전체를 조회해보면 있네요. 경도은행으로 2억 1,400만 원이 걸려있네. 그러니까 원화 금액이 2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20만 불 전년도 기준 환율 평가되어 있는 거죠. 27에 14 맞네. 2억 1,400. 계정 과목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걸려 있습니다. 금액은 원화금의 2억 1,400으로.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차변으로 지금 외화장기 차입금 걸려있던 차입금 계정 상환한 거죠. 자, 경도은행 외화장기 차입금 반제하고요. 그 금액이 2억 1,400으로 걸려 있었어. 자, 근데 이것만 상환해요? 이자도 상환해. 이자도 상환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자 비용은 요거 분계하실 때
2억 1,400만 원은 이환율로 남겨져 있는데 오늘은 1,100원이 적용된 거야. 그럼 외화장기 차입금은 214로 걸려 있는데 오늘 보통 예금으로 요 이자 비용을 잠깐 고려하지 말고요. 요 환율만 가지고 움직이면 둘둘공이 나가니까 이 거래는 외환 차손이 일단 600이 걸리고 출발하는 거야. 해놓고 여기다가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이자 비용이 당연히 오늘의 환율에 적용되니까 660이 나가고요. 그 660을 포함해서 보통 예금이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 자체가 외환 차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 돼. 실수할까 봐.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먼저 적으면 660 그리고 차변에 외환 차손으로 600이 납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2억 1,4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 비용 660을 더해서 2억 2천에다가 660을 더해서 2억 2,660만 원이 예금에서 이체된 거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자, 6월 26일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 만기된 원금은 3천, 이자는 90. 근데 이자가 들어올 때 만기가 돼서 이자가 들어오든 중간에 해지가 돼도 이자가 들어오든 이자 들어올 때 원천징수 되고 들어오죠. 그래서 토탈 이자소득세가 138 60만 원 600원이라 원천징수 되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보통예금으로 이거래. 그리고 원천징수가 되고 들어온 그것은 자산으로 처리하래. 원래는 법인세라는 비용 처리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자산이라면 선납세금 걸으라는 거죠. 뭐부터 할까요? 대변에 정기예금부터 우리 죽일까? 반제할까? 이렇게. 자, 먼저 3천만 원을 죽이고 그리고 대변에 내가 오늘 이 정기예금과 이자도 같이 받는 거야. 이자는 원래 90이다. 근데 이자가 다 안 들어왔어. 선납세금으로 세금이 원천징수가 돼서 나머지만 들어왔어. 선납세금은 138 600원이야. 그래서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30 761 400원만 보통예금으로 예입되었어요. 자, 6월 27일자 1기 예정기간이면 1, 2, 3이죠. 그러면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6월 이내 미납했대. 150. 150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돼 있대요. 그러니까 늦게 세금 내니까 가산세가 10만 원이 발생됐고요. 그것을 법인카드로 납부했대요. 다. 그리고 국세와 관련된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발생됐대. 결제하는 대금의 1%가 수수료가 발생됐대요. 하나로 처리하래. 그럼 여러분 잘 보면 결국에 돈이 나갔어요? 아직 돈이 안 나갔어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결국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잖아. 자, 그럼 차변에 부가가치세가 미납세액이 미지급세금으로 걸려있대요. 거래처는 언급이 없으면 안 걸려있는 겁니다. 자, 미지급세금으로 150만 원 걸려있는 걸 오늘 냈는데 오늘 낼 때 가산세가 나갔대요. 가산세는 항상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죠. 그 금액이 138 10만 원이구나. 10만 원. 138이 어디서 났지? 방금 전에 선납세금이구나. 10만 원만큼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내가 세금과 공가라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결제할 거 160이잖아. 그 160만 원의 1%가 수수료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수수료는 얼마냐면 판관비 수수료로 들어갈 돈은 160의 1%, 16,000원이라는 얘기지. 그걸 몽땅 다 카드 결제 미지급금으로 걸어놓는 문제인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에서 그 1%가 미납세액이 1%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했을 때 결제할 금액이 160이잖아 현재. 얘도 갚아야 되고 얘도 갚아야 되니까 그 금액의 1%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16,000원이라는 게 이제 또 중요했던 거죠. 은근히. 자, 이제 6월 28일자. 6월 28일자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 중에 컨버스의 외상매입금 605만 원이 있는데 200은 당사가 발행하는 당사수표, 나머지는 면제받았대. 그럼 기쁜 일이 생겼네. 자, 외상매입금은 컨버스에 해당하는 거래처 거고요. 컨버스의 외상매입금을 결국에는 다 변제한 거잖아. 근데 당사가 발행한 당사수표는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걸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거래처 지우고 금액이 200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을 때 처리한 이름 하나 있었지.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죠. 405만 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제 6월달 거래들을 일반적인 거래들을 많이 묶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6월달 거래 보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교정 과목의 회계 처리를 예제 가지고 많은 예제 가지고 풀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속도가 나니까 굳은 살도 배기고 자 이번 시간에 6월달 거래 문제풀이를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월차의 또 7월달의 거래들 중심으로 또 회계 처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